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3차 북미 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미국의 태도 변화 요구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에도 당사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전문가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북한 얘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에서 대규모 의미 있는 정치 행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에 아마 하이라이트는 최고위원회의 시정연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아버지 시대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 지도로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12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일 날 밤에 한미 정상회담 한국 시간으로 자정경에 있었던 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다 그걸 모니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12일 날 거기다 발표를 했는데 분량으로 봐도 한 2만 600자 정도 됐죠. 세월해 보니까 그 신년사가 12,000자 정도 됐거든요. 그러고 보니까는 3분의 1 정도가 더 늘어난 분량도 더 많아졌고 보면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세 달락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인민 대중 중심주의라고 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 문제 이야기하고 세 번째 파트가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관계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전반적인 정치 사항들을 중요한 사항들을 다 검토를 하고 나서 입장을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속에서 보면 일단 미국에 관해서 보면 미국의 좀 태도를 바꿔라. 그리고 시한을 정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것이 계속 이루게 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고 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적대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협까지 포함하는 미국에 대한 그 경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이제 한편에 서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때다라고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틀에서 시정연설에 있었던 내용을 좀 이렇게 갈무리를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할 용의가 있다라는 부분을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나름대로 비핵화를 위한 또 초기 신뢰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고 또 통큰 결단으로 하노이에 갔는데 미국식 계산법은 우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다시 회담이 열려도 우린 관심도 없다. 다만 거기서 주목 끄는 부분은 제재에 목말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이 제재에 정말 목마르다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제재에 목말란다 한다고 하지 않지만 미국의 기존 개선법은 안 되고 새로운 방식 동의하는 방식으로 나와야 회담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는 표명했지만 그 회담에서는 반드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고 그래야 본인이 수표, 서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원하는 방식은 영변을 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5개 북한을 향한 핵심 제재 조치의 해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그것은 제재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결과를 반드시 얻어야만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시한을 못 박았고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상당히 불행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결정해라. 시기를 놓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이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시정연설 자리에서 나온 것이고 시정연설이 사실 주민들이 다 듣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언급을 하면서 또 자력갱생도 강조한 부분, 이 또한 사실 북한의 주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작년, 그러니까 2018년 1월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1년여 동안 추진해온 것은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김정은의 업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정연설을 저도 꼼꼼히 다 읽어봤는데 그 주목되는 부분이 민족 최대의 수건인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사적 투쟁이 오늘 새로운 국면에 처해졌다. 이게 조국
통일 위협을 기어이 실현할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북남 관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조선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을 나는 하고 있다. 그런데 해보니 남측도 제대로 호응을 안 하고 있고 미국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끼리 자력갱생, 자력갱절의 난국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민을 향한 메시지, 본인의 업적과 노력과 의지와 단결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이번 연설에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한 게 김정은 주석, 그러니까 1990년인가요? 2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내용도 굉장히 상세하고 직설적이고 노골적이고,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또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화면에 보셨지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장황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항은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대중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 사회주의 경제 건설 부분은 미리 써놓은 부분인 것 같고, 마지막 부분은 조금 이제 최종 사항들 한미 정상회담이나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손질해서 아마 12일 날 발표한 걸로 보이는 부분인데, 보면 제가 이번에 보면 미국과 북한 간에 이렇게 지금 수건 돌리기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네가 너한테 줬으니 너 그다음에 너 이런 식으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경제 제재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떻게 할까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미 정상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에 따라서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또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고받기를 계속 하고 있는 수건 돌리기처럼 게임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다. 그 중간에 전달자가 우리 한국 정부처럼 그래도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다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저기 선생님, 저런 건 할아버지 따라하기입니까? 어떤 정상국가를, 그러니까 정기국회라고 하는 게 최고인민회의잖아요. 그런데 시정연설을 하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가 하거든요. 똑같은 모습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일성 시대를 이제 이어서 김정일 시대를 이어갔는데, 사실 김정일 시대는 과도기와 같다. 다시 말하면 유훈 통치도 했고 비상시국과 같이 국방위원회 체제를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무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사실 과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김정은 위원장은 출마하지 않았고 대의원이 되지 않았고, 이번 결과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최고 위치에 올라가고 상임위원장을 자기 밑에 국무위원회 1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명실공히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의 위치로 등극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김정은 집권 2기인 동시에 할아버지 시대, 김일성 시대를 복원을 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듯이 본인도 이제 할아버지 따라 배우기에 특징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사실 그런 모양들은 여러 군데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금년도 신년사도 그런 식이고 그랬죠. 이번에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측면이 좀 도드라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이 개정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공식적으로 헌법이 이렇게 개정됐다고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 북한이 발표한 걸 보면 이 김정은을 최고의 대표자라고 하는 과거에 쓰지 않았던 수식어를 쓰는 것을 보면 이제는 명실상부한 대외적으로도 대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대사에게 이 신임장을 준다든지 그런 모든 조약에 서명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권한을 이제 김정은이 다 통괄해서 가지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보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까지 헌법이 개정된 2016년 헌법의 사항만 봐더라도 국무위원장이 최고 영도자로서 권한이 5가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주의국가의
합의문은 비준 폐기하는 거는 국무위원장의 권한으로 있었어요. 예. 있었으니까 사실은 바꾸지 않아도 그냥 지금 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이고 단지 그러니까는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 그러면서 대사들 오게 되면 위임장 받거나 접수하게 될 때는 상임위원장이 늘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것만 남아있던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면 사실 최용해가 그 베트남 그 예술단을 국가 예술단을 만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베트남 대사도 같이 만나는 네. 그걸 최용해가 했거든 상임위원장이.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이제 최규민이 상임위원장이 되고 나서 예, 예. 첫 번째 행사를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하면 김영남 때 그 대사들과 만나서 그 상임 그 했던 행동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침에 그걸 보면서 안 바뀐 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지 실제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분인지 이후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아까 저기 이제 시정연설 이야기를 저희들이 중간에 하다가 다시 권력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 시정연설에 대해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네. 뭐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요. 예. 그래도 이번에도 좀 호응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또 다른 부분들은 회피하고 싶은 내용도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3차 회담의 의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고 화답을 한 거죠. 3차 회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에 보면 미국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노출시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매우 훌륭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각을 했어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미국이 잘못된 계산법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뭐 시한부 또는 미국의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를 계속 하기는 하겠지만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수건 돌리기 말씀을 하는데 공을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공을 넘겼더니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공을 다시 던졌단 말이죠. 트럼프가 받아가지고 그래 3차는 좋아.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입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면서 그것은 역시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일괄 타결 방식의 빅딜이야. 핵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는 당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는 거야. 3차 회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일단 트윗으로 보냈고 폼페이오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6번이나 약속을 했다. 그래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 확신한다라는 그런 류의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는 했지만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대화를 원하고 합의를 원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북한이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시한이 정해졌지만 뭐 올 연말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교착 국면, 냉각기가 신경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물밑에서 여러 가지 좀 조율은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한국 정부가 무엇보다도 언제보다도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우려가 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협상 자체가 이렇게 교착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갈까봐 그게 가장 걱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3차 정상회담은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왜 좋으냐 하면은 각자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읽을 때 그 부분이면은 북한 너네들이 형편 어떤지를 제대로 알면은 그걸 알고 나오면 된다. 이런 소리로 들려서 보면은 전혀 트럼프 대통령이 바꿀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내년부터는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또 미국이 그렇게 되는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올해 말까지라고 그랬을 겁니다. 내년부터 되면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그냥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줄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국정을 챙길 여유가 거의 없거든요. 그 계속 정치 공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 행사 이렇게 정책적으로 다른게 이야기했다가는 더 역공당할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국민이 되기 때문에 올해 내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대단히 바쁘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상황인 것만 사실인데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서로가 지금 바뀌기가 어려운
구조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 향해서도 사실 좀 다소 수위 높은 비판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다. 그리고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좀 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최근에 좀 개선된 우리 관계에 있어서와 좀 다소 다른 표현들이 있어서 이건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 3월 15일 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나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은 이 촉진자나 중재자가 아니다. 당사자다.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사실은 북한은요. 그동안 한국을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 인정을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남북 회담을 여러 차례 하면서 핵 문제 얘기하면 당신들은 맞아. 핵 문제는 우리와 미국과 해야 할 일이야. 당신들은 당사자가 아니야. 라고 늘 해왔는데 그렇죠. 지금은 당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제대로 해봐. 좀 우리가 원하는 걸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봐.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당사자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민족 공조의 입장에서 민족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예. 우선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늘 해온 얘기가 뭐냐면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 그리고 남북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신년사를 통해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의 재개 조건 없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작년 9.19 평양선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정도는 민족의 이익을 생각해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국제사회가 뭐라 그래도 결단하고 해야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면서 미국 눈치를 보면서 뭘 우리하고 관계 발전을 한다고 그래.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어 하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예.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나 우리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국면을 풀어가야 되고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묶어둬야 되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한국은 제대로 하려면 한국과 미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이제 특사를 어떤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특사를 파견해서 북한의 의중을 들으러 가려던 찰나에 이렇게 좀 강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뭔가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사 파견하는 인사 하나에도 굉장히 고심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좀 특사 파견 어떤 인물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특사는 사실 이제 가장 몇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역대 문재인 대통령 정부 그전에는 이 외교안보 라인이 아는 사람이 특사로 가기도 했던 것들도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잘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맥락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돼야지 그 특사로 갔을 경우에 돌발적으로나 다른 제안이 있을 경우에 현지에서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하거나 의중을 조율해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다 맞으려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뭐 유력한 인물이야 뭐 지금 언론에서는 뭐 총리님도 이야기 나고 하지만 볼 때는 좀 갈래가 좀 벗어나 있어서 정치 상기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기성은 있기는 하깁니다만 지금 상황은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야 될 현안들이라서 그렇게 하기는 대통령께서도 조금 좀 불안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한다면 몇 명으로 좀 좁혀지네요. 그렇죠? 그동안 그렇죠. 라인들이 가동했던 라인들이 좀 지금 이제 다시 하지 않을까. 오늘이 4월 15일인데 작년 4월 초에 특사단이 갔었지 않습니까? 5명인데 이제 공동 대표였었죠.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인데 두 분이 이제 함께 갔고 또 8월이었죠. 8월 말인가요? 9월 초였나요? 작년에 8월 말이었어요. 8월 말. 그러니까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을 때 두 분이 특사로 다시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 그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이어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완고한 입장을 취하고 강한 내용의 시정연설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한 것의 맥락을 보면 역시 대화는 계속 원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것, 다시 말하면 열을 얻고 싶지만 열이 아니라 그 일부분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아마 그 대화의 손을 놓거나 뿌리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특사단이 가서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트고 또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지금 틀어진 이 물꼬를 다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려면 이미 특사를 2번이나 경험을 했고 이분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서 교감을 이루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들이 다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는 길에 추가 남북 정상회담 관련 이 말은 즉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일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서울 답방을 꺼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듯한 느낌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특사가 가고 또 북미 간의 협상이 좀 재개가 되고 뭔가 좀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서울 답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면 작년 5월 26일 그러니까 4.27 판문점 우리 평화의 집에서 열렸던 정상회담 한 달 뒤에 5월 26일 날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네. 통일각에서 있었습니다. 예. 판문점 통일각에서 몇 시간 안 되는 짧은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정상회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통일각이 아니라 평화의 집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서라도 뭔가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기 위한 기대감은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북한 관련해서 러시아와의 접촉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푸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러시아 관련 언론들의 소식통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중국 1대1로 행사에 참석하면서 북중러 3자 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 보면 사실 좀 시간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세 국가 간의 만남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었죠.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안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관계 속에서 좀 경제 교류가 활발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그 러시아 벌목공 있는 부분 그게 가장 큰 그 외화벌이 수단인데 그것도 이제 올 10월 되면 다 돌려보내는 그 정도 수준 현안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푸틴으로서는 이 동북아 정세 속에서 개입해서 그 목소리를 키우려고 그러면 북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지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 대해서 어쨌든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봤을 때는 굳이 러시아가 와서 도와줄 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안 만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미국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예상 밖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예상 밖으로 좀 삐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우군이라도 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는 거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1대1로 협상 전에 블라디보스톡은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정성을 부는 극동 지역의 개발 쪽에 굉장히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거나 아니면 1대1로 때 베이징에서 같이 보거나 등등의 뭐 지금 일정들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계속 그냥 검토 중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가시권에 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어찌됐건 4월 달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이 북한 김일성 주석 태양절 주석의 생일 생일이죠. 태양절이죠. 네. 태양절. 최근에 정치 행사들이 많았는데 오늘 뭐 가장 큰 북한 쪽에서 명절이라 하는데 특이할 만한 행사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지난번에 뭐 미국 한 전문 사이트에서 예, 예. 그 위성 사진을 통해서 혹시 뭐 북한이 뭐 열병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았고요. 뭐 오늘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어떤 새로운 면모를 이제 과시하는 그런 자리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북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주민들을 결속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일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련의 정치 행사, 당 정치국 확대회의, 중앙위 전원회의, 또 최고인민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내부를 결속시키고 자력갱생, 자력갱제. 지금 당분간은 제재 완화나 해제는 어렵다. 남측으로부터 뭔가 얻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그런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요. 이번에 이제 오늘 김일성 107회 생일입니다. 1912년생이니까. 근데 사실 북한은 정주년 꺾어지는 해 5주년, 10주년 그렇죠. 이때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 오늘은 이와 관련 큰 행사는 없고 일상적인 행사 속에서 아마 결속을 위한 그런 이 군중대회 같은 거 그런 것들 행사가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배 협력안보원 연구원장 그리고 문성모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